이게 엔비디아인데요. 예.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증자 때릴 텐데 저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도주의 교체 따위는 없는 나라고. 주도주의 교체 따위는 없다. 예, 강세장의 주도주는 하나뿐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또 뭔가 이 잘 달리던 시장이 한번 주춤할 때가 돼서 우리 또 홍 대표의 또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되긴 됐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에요. 우선 뭐 다들 뭐 올해는 이제 금리 얘기를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홍 대표 보시기에 연준이 연내 금리를 갖다가 뭐 한 해 안 하네, 한 번을 하네, 두 번을 하네, 9월에 하네, 뭐 연말에 하네, 안 할 수도 있네. 저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변수입니까? 인하하면 악재다. 어? 인하하면 악재다. 인하하면 악재다. 예. 지금 다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다리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잘못된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역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기는 전부 경제가 안 좋을 때 단행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가 슬로우다운 해진다라는 신호가 보여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황쟁이들이 전부 거짓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거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지난 40년간 살펴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셀 신호입니다. 첫 번째 금리는 네, 셀 그러니까 신호.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연속되면 좀 좋아지는데요.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데 보통 정책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업률의 상승입니다. 실업률의 상승. 예, 그 그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뭐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일단 네. 한번 잘 예. 나왔네요. 마우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들이 한 번씩 존재합니다. 이게 저 실업률이 그럴 실업률이 때만, 확 뛰는. 예, 여기도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어허.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언제요? 1998년. 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사건. 예. LTCM 파산 사건,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외환위기. 예. 이때만 실업률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해줬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레벨인데 예. 올랐다 그래봐 0.2%, 0.3%. 뭐 3.4, 3.5 하다가 이제 4%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신규 고용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상승했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민자 이슈가 여기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네. 시티즌십이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 다 고용하잖아요. 그런데 하우스홀드 통계는 가계 통계는 시민권자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조사하니까 그래서 실업률 자체는 되게 낮게 나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그러니까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기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보험 관련돼 있는 그런 카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의 고용까지 생각하면 잠마켓이 굉장히 뜨겁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이 실업률의 상승이 페이크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실업률이 올라오는 속도도 과거의 불황과 달리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거죠. 특히 자산 시장의 버블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가격도 역사상 최고치, 예. 거기다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경기가 안 나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제가 네. 봤을 땐 직무를 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지.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하더라도 11월 대선 끝나고나 생각할 문제고. 그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 정도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면 이 사람 연임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도 호되게 당했잖아요. 어떻게 파월 의장하고 통화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트럼프 때 하도 고생해가지고 내년에 뭐 대통령 저는 네. 트럼프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 미련 없이 사표 던질 사람이지 연임 노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뭐 저는 이분 입장에서 그러면 바이든한테 편들어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분이 공화당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파월 의장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네 만회하는 건 그냥 스토리텔링이고 예. 재밌는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첫 질문에서부터 우리 홍춘욱 대표의 우리 홍춘욱 박사의 대답은 역시 홍춘욱 했습니다. 왜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은 거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를 거의 뭐 빼지 않고 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슈고 뭐 사람들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디로 모여가는지는 대충 아시는데 지금 이제 첫 질문이 그렇게 금리 인하할 때부터가 이제 장 빠진다. 조심해야 될 때다. 첫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셀 신호다. 이렇게 뭐 허를 찌르셨는데 두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거는 저희 홍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드는 의문이 지금 뭐 미국의 뉴스를 봐도 그래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투표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거의 67%뭐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또 샤이 트럼프까지 생각하면 뭐 더 그렇다면 되겠죠. 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이 가만히 있고 이 와중에 별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측도 그렇고. 그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고요. 네. 민주당은 바이든의 당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바이든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 공화당은 파퓰리즘 정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링컨의 공화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이건의 공화당도 아니고요. 저 당은 트럼프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집중되고 예. 열성 당원들이 트럼프의 목소리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 뭐 루비오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여러 경제 후보군들을 다 압도해 버리며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12년째까지 네. 다음 대통령 한다고 치면 네. 이렇게 압도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패권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와 친한 사람들만 공화당에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거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화당 내에서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반 유권자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여론조사를 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유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또 열광적이잖아요. 그게 결국 그 전체 유권자에서 20%만 자기 편을 만들면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코어 지지층을 만들면 어차피 미국의 투표율은 50%잖아요. 오케이. 유권자 중에 50%고 그중에 코어 20% 있으면 바람만 일으키거나 저쪽 반대편 정당에서 뭐 조금만 실수하면 여기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자기 지지 계층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12년째 정당을 흔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를 이방인 취급하거나 그를 박대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나갔고 그와 친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있는 정당이 공화당인 거고 반대로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 보면 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우리가 옛날부터 맨날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그 상원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뭐죠? 그 공화당 찍었다가 민주당 찍었다 하시는 분 상원의 황제라고 불렸던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당파를 오가면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에는 꽤 많고. 뭐 조 벤친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 멘친 의원이 그렇고요. 뭐 더 나가서 저 보스턴 쪽에 상원 의원 하시는 그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정한 정당이고 공화당은 사당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거는 사당이 유리할 때도 있잖아요. 뭐 넘어갑시다. 지금 그 대목에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 둔화를 걱정해야 된다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과열이 문제죠. 과열. 예.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공장 구조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건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에 3배가 늘었어요. 예. 그래서 2,400억 불까지 왔습니다. 미국 GDP가 28조 달러니까 기울기가 저렇게까지 급격해요? 예, 1% 정도. 근데 이제 이게 건물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퀴먼트 그러니까 설비를 뺀 숫자죠. 이게 결국 그 인플레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칩 액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꺼내들고 예. 그리고 화웨이 때려잡고 했던 것들일 때는 시장에 거의 반응이 없다가 예. 인센티브에 반응한 거잖아요. 어허.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공장이 대부분 어디 지어지냐면 미국의 남서국경 지역, 멕시코와 연달아 예, 있는 예. 예,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로 이어지는 그 벨트에 썬벨트에 지어지고 있는데
선벨트에 가장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전력 때문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량이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넘었거든요. 어허.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노조가 없죠. 노조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텍사스와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방벽을 넘어서 오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또 고용하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쌉니다. 텍사스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텍사스가 다음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그 주 중에 하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조지아주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현대차 때문이거든요. 현대차 애틀란타 공장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조지아주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의 3위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영어 그다음에 당연히 스페인어죠. 그다음에 한국어입니다. 그 그리고 정도예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알라바마. 그건 기아차.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텍사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죠. 어허. 아리조나는 TSMC, 삼성전자는 여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텍사스인데요. 이제 예. 이렇게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공장 구조물 투자만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사람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설비 투자, 이건 새로운 설비 투자의 시작이 불과하잖아요. 공장 예. 건물이니까. 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관계사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폭발적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이제 얼마 전에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텍사스가 전체 미국 공장 새로운 공장 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제조업 메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미 선거에서 달라스는 아니었는데요. 휴스턴이라든가 그리고 오스틴 같은 데서는 선거가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 그렇게 단결하고 집약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서 밀리면 이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 그러니까 백인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경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미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폭등 중이잖아요. 네, 예. 예, 거기에다가 이런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도 생기고 있는 중인데 경기가 둔화된다. 물론 뭐 소비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한 달 한 달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미래에도 계속 경기가 나빠진다, 불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니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레벨에 공장 건설 투자 이후에는 이제 사람을 뽑을 텐데 건물 지으면서 사람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어떤 투자 열기를 꺾을 만한 악재가 뭐가 있나? 러우전 정도가 터지지 않으면 이게 꺾일 만한 게 있냐?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고 불황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어제 뭐 이제 장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다들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무슨 뭐 엔비디아 관련주 델도 그렇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꽤나 올랐다가 주르륵 밀려버렸는데 사실 장중에 그런 흐름을 보인 건 참 오랜만이에요. 보통 약하게 시작하거나 장중에 밀렸다가 이게 장 마감 앞두고 다 그냥 보합으로 땡기거나 플러스로 돌리거나 하는 그 흐름에 우리가 익숙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요거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정도로 보시나 보네요. 저는 연준 입장에서 네. 매파들은 되게 불쾌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매파들이 불쾌해한다. 네, 카시카리가 미네아폴리스 연은 네, 총재가 이야기했던 게 미 연준 내에서 이제 연준의 그 정책 목표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안정고용,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인데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버냉키 같은 경우는 금융 안정에 대한 공로 또는 그 사람의 금융 안정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준 의장 됐고 노벨상까지 받은 거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되게 좋고 자산 시장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점도표 등을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한테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높게 유지를 시켰고 그 금리 인하 기대를 높게 유지시키면서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줄 거고 경기 부양을 연준이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풀게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연준 내에서. 그래서 이제 연준 내에서 앞으로 저는 매파적 발언들이 특히 8월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까지 한 2달 동안 일정이 없으니까 예. 7월에는 금리는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8월 잭슨 홀 컨퍼런스 정도까지 자산시장 버블 리스크를 인플레라는 말로 자산 인플레니까 어허. 그걸로 이렇게 대칭시켜서 또는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공격들, 그런 시장에 대한 탄력을 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쪽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시장이 쫄까요? 아니 안 쫄겠죠. 좀 전에 잠시 나왔던 그 설명하시는 중에 나왔던 장표는 보니까 한눈에 봤을 때 저거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 그림 감사한데요. 예. 띄워놨는데요. 저게 뭐죠? 예, MSCI 미국 PBR 밴드입니다. PBR이니까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3.1배 정도였습니다. 여기. 요게 3.1배. 예. 그냥 뭐 굉장히 높죠, 그것도. 근데 지금 5배, 5배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요때 버블이 좀 진정되고 다시 여기 이때도 5배였죠. 지금 닷컴 버블 때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돈 예. 풀려서 한번 훅 올라갔을 때 이어서 세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예, 그러기 때문에 카시카리가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즉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버블 리스크지 인플레니 뭐 불황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제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도 이제 연준 내에는 계시겠죠. 이제 그분들의 언사들을 보면 자산시장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자꾸 인플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플레라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집값 안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현재 주어져 있는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주가 레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말로 한번 테스트들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꿈 깨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불타오르는 더군다나 손쉽게 지난번 거 좀 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싶었던 걸 한 방에 뚫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살았고 모멘텀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 게임스탑 주가 예. 움직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머니 무브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카시카리 같은 그런 원래 매파로 찍혀있던 사람들 몇 명이 말하는 걸로 과연 자산 시장이 스탑될 거냐라는 면에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아니 좀 전에 보여줬던 저 그림이 S&P 500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S&P 500. 저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잠시 출렁했다가 일단 쭉 당겨놓은 게 저기 2021년, 2022년까지 초까지 장세인데 저걸 올라서겠느냐 싶었던 걸 쉽게 올라섰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고 미국은 저렇게 쉽게 올라섰는데 우리는 저 왼 끝에서 두 번째 봉우리에 해당하는 2021년, 22년 그 무렵에 3,300 맞습니다. 언제 올라가요? 우리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쪽이죠. 우리는 어렵다. 예. 미국은 저렇게 쉽게 뚫었는데 네, 미국뿐만 아니라 네. 딴 데는 예. 저렇게 쉽게 뚫었는데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MSCI 코리아고요. 근데 이제 1배에 지금 못 박혀 있죠. 이제 아마- 달러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에서 저기 다루는 내용이 그건데 한국기업 밸류업이죠. 커머넌스 포럼의 김규식 이사님하고 저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홍 대표께서는 저 현상 미국은 지금 평균이 3이고 지금 이번에 5를 넘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저거 1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표가 밸류업이고 어쩌고 딱 한 가지만 짚으시면 뭐 많겠지만 주식 공급이죠. 너무 많다. 예, 증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이번에 또 IPO도 또 다들 관심이 되게 많으시던데요. 게임 회사 관련해서. 예, 저는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 전형적인 공급 시장이다. 공급 시장이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증자하면 그뿐이고 그 뒤에는 주주들에 대한 이해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그날 따상이니 그것만 하고 바로 그날 다 파는 예. 그래서 치킨 값을 벌었네 뭘 벌었네 하는 정도의 시장이 돼버리면서 단타를 부추기는 시장인 거고 미국 같은 데는 방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간에 걸친 우상향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신속한 복구 그리고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의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게 들어오고 뭐 당장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PER 130배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PER이 10배니까 그러니까 PER 10배 시장에 130배가 들어와서 걔가 시가총액 2위까지 갔잖아요. 지금 3위지만. 근데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장할 때가 역사상 최고가인 회사가 너무나 많다. 뭐 삼성생명, 삼성카드, LG 디스플레이, 뭐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 너무 많이 받고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내부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부터 꺾인 다음부터는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네, 예. 이런 나라와 계속 그 자사주 소각하고 상장 주식 수가 끝없이 줄어드는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상장 주식 수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안드로메다 얘기 같네. 예. 그 주주들한테 그 배당을 많이 주다가 배당이 이제 세금 문제가 되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 자기들 프리 캐시플로우의 한 40에서 60%를 일반적으로 주주들한테 보상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게 삼성전자 말고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조차도 작년에는 되게 힘겨워했었던 거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 미국 밸류에이션에 갖다 놓는 건 양심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버블이긴 하고 한국은 싸니까 네. 그냥 뭐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저는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 같고 그냥 미국은 버블인 건 맞는데 저 버블 뒷받침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같이? 지금 이하까지 나온 이야기 버블 이하까지 나온 바에야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게 엔비디아인데요. 예. 제일 위에서 순서대로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OP 마진. 영업이익률, 예, 그 오퍼레이팅 마진이 이게 오퍼레이팅 마진. 네. 이게 60%를 넘었죠.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증자 때릴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할 때 증자하잖아요. 여기는 액면 분할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전에도 굉장히 OP 마진, 영업 마진이 20% 30% 가던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거의 레벨업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꺾이겠죠.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장애 조정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 꺾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OP 마진이 안 꺾이고 영업이익이 안 꺾였는데 이번 장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자가 있냐? 저처럼 뭐 매일 엔비디아 차트를 매일이다시피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저 뭐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위에 두 개에다가 엔비디아 주가를 갖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급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런 뷰에는 어떻게? 예, 저도 버블기가 있다는 말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카시카리한테 그 이제 카시카리를 갖다가 예, 좋아하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드캅 하는 거잖아요. 배드캅을 한다. 예, 배드캅 하는 거고 저는 카시카리 쪽의 입장이에요. 지금은 미연준이 금리 인하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점도표도 이번에 한 번이나 그것도 잘못한 거고 그냥 올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연준 내에서 잘 못한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 속에서 자산시장의 버블 리스크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주도주는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이렇게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 나빠져서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 아까 방금 소ем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너무 오버슈팅 후에 또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그 오버슈팅하는 주식을 또 빚을 내서 비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누가 거물 투자자가 한번 팔아서 작년 우리 7월 말에 에코프로 장세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초대 규모의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 뒤에 비극이 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부자들의 어떤 큰 대규모 매도들 이런 게 네.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 시장 좋아요 좋아요 하고서 옆에서 연준이 박수 칠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요. 우리 홍 박사도 지금 현재 프리즘 투자자문사를 갖다가 지금 이끌고 계시고 저는 주식 경제 증권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더 가다가는 뭐 좋은 반응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상되는 댓글은 공부 좀 하고 나와라. 그 공부 타령, 공부론. 아니, 공부 열심히 네가 해야죠. 그쪽을 아느냐 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막 그만두는 게 맞는 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국내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쪽이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비유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환율 조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달러엔 환율은 158.958이니까 159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네네. 위안 환율은 뭐 조금 한 며칠 사이에 특히 역외 위안 환율이 많이 움직이고 했고 뭐 유로 많이 꼬로박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거 달러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 아직도 달러 강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좀 더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 미국은 그냥 그대로 작년부터 계속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가 다 어려움을 다른 겪는 나라가. 건데, 여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가계 신용 차트입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인데요. 이제 이게 잘못했죠. 2016, 17부터 이제 2배가 거의 나죠. 이게 잘못했는데 이것도 잘못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예요? 예. 한국은행의 분기 통계입니다. 분기 통계? 네. GDP 대비 예, 가계 부채. 퍼센트? 예.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분기에 오. 예, 급격한 네. 지금 디레버리징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태 이후에 여기죠. 카드 사태 이후에 20년 만에 이 규모와 이 속도로 가계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 좋고 주가 좋지만 내수 경기는 완전히 지금 죄송합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이금융권 중심으로 한 대출 연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바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대출 연장 때문에 거기 이제 돈이 연장되고 이번에 또 정부가 펀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누군가는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조달해야 되는데 은행은 당연히 조달이 쉽죠. 어허. 네, 그런데 이제 이금융권에 뭐 여기 문제가 있다더라, 여기 많이 물렸다더라, 예. 뭐 이런 데들이 예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더군다나 못 받은 이자까지 퉁쳐서 계속 대출을 연장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어디서 돈을 조달을 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조달합니까? 예금이 안 되면. 예, 대출 회수죠. 가계 대출이 제일 안전하니까 연체도 적게 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가계 대출 회수가 시작됐고 요새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 캐피탈 회사들, 다시 말해서 카드사들의 카드론이 40조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금융권에서 대출 회수당하거나 거기서 대출을 추가로 연장을 못하거나 아무튼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카드사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카드론 금리가 뭐 낮은 데도 18%, 높은 데는 22%. 자,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계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해서 가계 부채는 가만히 있고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해서 주는 거면 괜찮은데 국민 소득이 뭐 그렇게 크게 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GDP 대비 가계 신용 대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경제에 지금 강력한 통화 감소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디레버리지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그 타격을 받는 곳은 당연히 내수 경기고 내수 경기 안 좋아지는데 미분양 또는 PF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강력한 재정 긴축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데는 어. 이 금리 인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봐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으니까 최근 국고 3년 금리 급락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국고 금리 급락 중인데 미국은 연준이 올해 연내 금리 3번 인하한다는 걸 한 번으로 줄일 정도로 아직 거기는 매파적이. 저는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매파적이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은 경기가 탄탄하고 좋은데 한국 안 좋고 유럽은 지금 이번 유럽 의회 선거 이후에 마크롱이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는 바람에 좀 난리 났고 중국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일본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아직도 하잖아요. 제로 금리 복귀는 했지만 양적 완화는 중단하지 않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 미국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될 만한 통화라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대안이 될 만한 통화들이 다들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환율의 변동성은 약간 내버려두고 외환보유고한테 맡기고 내수를 살리자라는 쪽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근 시장이 금리 하락은. 이렇게 되는데 환율이 쉽게 안정되기 어렵죠. 그러면 지금 1,400원 위도 지금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오래 있지 왜냐하면 않을 우리나라 것 외환보유고가 같다. 워낙 많으니까요. 외환보유고가 워낙 많고 더 나가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도 외환보유고지만 우리가 현 유가랑 반도체 가격에서 그냥 이 환율 유지되면 아무리 제가 그냥 단순한 모델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무역 흑자 규모가 500억 불에서 한 700억 불 나올 텐데 월 100억 불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이 정도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가 나오는데 실탄이 계속 들어오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뭐 삼성전자가 환율 10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 8조 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예. 거기다가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환율까지 오르면 어떡하냐 그러지만 이번에 총재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오른 게 농산물 물가 때문에 오른 거지. 그 농산물 물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도 수입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과랑 백값, 채소류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게 환율 오르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 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고 환율 올리고 물론 이제 일본처럼 환율 조작국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니까 좀 외환 시장 개입은 해야 되겠지만 올라가는 거 기조 자체를 꺾어 놓겠다는 식의 공격적 개입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쪽으로 해서 달래다 보면 뭐 1,400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가 문제냐 입장이죠. 저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미국이 그걸 계속 오케이 해줄지를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시각도 가능하다. 오케이.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렇게 듣기에 불편하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여의도에서 꽤나 많이 이렇게 사석에서들 했는 말이 뭐 그래 그거였어요. 이 작년 얘기입니다. 2차 전지가 죽어야 우리 시장이 산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가고 있어요. 아닌 말로. 나머지 뭐 테마야 뭐 요즘 보니까 이틀도 못 가고 하루나 반나절이던데. 테마주는 그쪽은 뭐 그쪽이 세 개라고 놔두고 이러다가 지금 반도체가 죽어야 나머지 또 간다 이 소리 또 나올라나요? 아니면 반도체 뭐 간 것도 없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반도체 가면 장은 끝나는 거죠. 반도체 가면 장은 끝입니다. 장은 끝이다니. 예, 그러니까 강세장 끝나는 거죠. 반도체만 가면? 아니요, 반도체가 못 가면 맛이 가면 예, 반도체가 맛이 가면 장은 완전히 예, 이번 장은 반도체 장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대의명분 있는 주식은 반도체밖에 없는데 지금 아니면 조선인데 조선은 근데 시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도주가 되려면. 그래서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사람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 만한 어떤 대규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차 전지장 같은 것들이 그래도 그런 대의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과열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지만 아무튼 이게 실적도 나오고 매출도 증가가 나오면서 대의명분이 있어야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게 엔비디아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엔비디아 근처라도 가서 비벼볼 수 있는 건 반도체 말고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테슬라 주가가
2021년 고점에서 저렇게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암만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익 많이 낸다고 해서 현대차가 주도주가 되기는 지금은 어려운 면이고 2차 전지는 뭐 지금 말할 필요가 없고 수출이 저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도주의 교체 따위는 없는 나라고 주도주의 교체 따위는 없다. 예, 강세장의 주도주는 하나뿐이에요. 반도체. 예, 옛날 같으면 뭐 차화정, 뭐 그다음이 전차군단, 그다음에 화장품, 코스메틱과 바이오, 그리고 그다음에 BBIG. 그걸로 끝이지. 우리는 그 1차 상승은 여기가 주도했지만 2차 상승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한다. 그런 건 환상에 불과하고요. 환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 자체의 수급이 일단 외국인한테 좌우되어 있는 시장이고 두 번째가 주주들한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나라도 아니니까 투자자들도 단타치고 싶어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도가 이상해서 조금만 주가 오르면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그냥 희석 물타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나라에서 뭐 지속적인 어떤 테마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연목구어다. 예,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찾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고. 결국 그러면 점점 그 단타라고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분간 피하기 힘든 우리 시장 환경이다. 예,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믿을 기업이 너무 없고 또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 뭐 동학 개민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설거지 당했잖아요. 예. 네, 그런 것 속에서 결국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현명해진 거다. 예. 그래서 현명해져서 좀 테마나 이런 게 뭐 그때 이제 제가 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냐면 그때 어떤 채널에 아주 큰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10년 뒤에 예. 한 3번 정도 되는 주가 폭락을 견디고 난 다음에 예. 계속 저점이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하자. 왜 그렇게 급하냐? 이제 이 산업이 그렇게 비전이 있고 창창하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될 텐데 현대차 또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등 그 수많은 2위 기업들이 1위에 도전하다가 물 먹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독보적인 1위가 된 데에는 불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가 레벨 자체가 하단이 올라왔던 역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건데 당장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위가 되는 시장이라는 게 너무 급하지 않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기업들이 있고 안 그런 기업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게 안 봐도 비디오네. 댓글란은 예, 피철철이었겠네. 예, 굉장히 그 조회수가 터진 동영상이었죠. 조회수는 터지고 욕은 뭐. 저는 뭐 그런데 멘탈이 아주 좋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게. 예, 일단 댓글을 안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주신 말씀이 어느 정도 뭐 투자 전략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겠는데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겠고. 거기가 무너지면 조심해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든가 고점에서 작년 7월 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래의 폭발이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인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거 공부 삼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가 외환당국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사업 한도를 정액했다. 이거 어떻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말 뭐 자체가? 막통 이런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다. 예, 150억 불 정도. 급하면 그러면 당국에서 국민연금한테 달러를 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예, 국민연금은 이제 환해지를 하는 거. 국민연금 환해지를 하는 거.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뉴스가 뜨면은 외환딜러 입장에서 뜨끔해서 그냥 뜨끔하죠. 달러로 갖다 좀 이렇게 줄인다.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한 거죠. 위한 것이었다. 네,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기 어려운 조치잖아요. 이게 연말까지일 겁니다, 아마. 연말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네. 이전에 350억 불 하던 걸 이번에 500억 불로 확대한 거기 때문에 처음 뉴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업 정도도 아닌데 이걸로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제스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대외적인 제스처 아니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 수익은 어떠세요, 회사? 예, 뭐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저도 좋아. 겁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겁니다. 자산 배분 펀드인데 음. 자산 배분했는데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나 싶게 나더라고요. 어떤 뭐 간략하게나 뭐 대충 어떻게 나눴길래? 저희가 국민연금 따라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모방하되
좀 간략화해서 따라하기 쉽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연금 따라 투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국민연금 한 10몇 프로 벌고 올해도 지금 3월까지 벌써 5%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누적 성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가 짐작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나니까 자산 배분 펀드가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장이 좋으니까. 제가 요새 가입하겠다고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지. 종종 합니다. 오히려 그만큼 좋은 장입니다. 지금은 또 번거 잘 지키는 게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리밸런싱. 오케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